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일녀 집안의 둘째이고요. 아주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안 사정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제 친정 부모님께서 마음을 써주시는 바람에 형편이 좀 쪼들리게 됐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일 텐데 저희 집에서 마음을 써주었지만 친척들은 그 마음에 보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도 어렵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길래 돈을 내어 주었더니만 입을 싹 씻어버린 친척들의 작태에 친정 부모님은 한마디로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되셨답니다. 그때 두 분이 얻으신 교훈이 있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가 좋은 호구, 좋은 바보, 좋은 동네북이 되는 게 세상 이치 같구나. 또 내 맘과 네 맘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인 거야. 친정엄마가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저희 남매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친정오빠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시선을 교환했었어요. 제가 친정오빠하고 나이 터울이 좀 있는지라 그래도 저보다 일찍 머리에 피가 마르고 철이 든 오빠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매우 의젓해졌으며 공부에 열중을 했고 동생인 제가 까불거나 말을 안 들으면 엄하게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친정 부모님이 아주 바빠진 것도 유효했고요. 그러니까 친정 오빠가 왈가닥 기질에 있었던 저를 일부러 더 엄격하게 잡았던 것일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셔서 밤낮 없이 바쁘고 고단하신 친정 부모님이 자식 일에 걱정을 안 하시게끔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요. 원래 친정 아버지께서는 몸담고 계시던 직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꽤 알아주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자꾸 손을 벌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되셨고 꽤 억울한 심정을 안으신 채 그곳을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두 자식들을 낳고 키우시며 틈틈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부업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친척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련의 상황들을 겪게 된 이후 돈이 간절해지니 식당 일을 주로 나가게 되셨죠. 그런데 힘든 식당 일을 하시던 도중에 친정 엄마가 의외로 당신의 적성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노가다나 다름없는 건데 그래도 왜 피곤함과 즐거움이 같이 느껴질까? 그리고 나는 식당에서 일이라는 걸 해본 지가 이제 반년이 좀 넘어가는데 3년 넘게 한 형님들보다 오히려 내가 손님들에게 일을 싹싹하게 잘한다며 눈도장도 받고 사장님도 신기해하시고 재료 다듬는 것도 내가 손이 빠르고 조리 보조 일도 하루 이틀만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내 눈에 그 과정이 훤하게 들어오네. 설마 이게 내 적성인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쪽이 내 적성일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쩜 이 길이 나의 천직일 수도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은 진실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셨다는 이유가 구할이었으며 나머지 일할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노동의 강도도 높고 텃세까지 있었던 힘든 식당 일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친정 엄마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던 줄을 너무 어렸던 그때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결혼은 제때 하셨는데 자식을 좀 느긋하게 보신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부모님 연세가 가장 많은 아이인 쪽에 속했죠. 특히나 친정 아버지가 40줄을 넘긴 뒤에 저를 보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그 어떤 부모님보다도 강한 분들이셨고 친척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일화들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잔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공으로의 도약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었죠. 돈 때문에 다니기 시작하셨던 식당 일에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얻으셨던 친정엄마는 내심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해보실 생각을 진작에 품고 계셨고요.
친정 아버지가 조금은 가슴 아픈 계기 때문에 직장을 나오게 되신 이후로 그 생각은 구체화됐습니다. 식당을 차리시기 직전 두 분이 의기투합하며 눈을 빛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차리게 된 식당이 성공을 거두었으니 그것보다 더할 기쁨은 없었죠. 온갖 텃세 속에서 식당 일을 해보셨던 친정엄마는 식당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주방 일을 할 경력직 이모님과 홀 담당 이모님을 기가 막히게 잘 뽑으셨고요. 사람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음식의 간도 잘 맞추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한때 알아주는 기업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셨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연신 입가에 거신 채로 오가는 모든 손님들을 향해 정중함과 넉살을 발휘하셨죠. 워낙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라 그게 식당 관리에서도 드러났어요.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신경 쓰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손님들에게 제대로 좋게 박혔습니다. 아유, 여긴 사장님 부부가 일을 참 잘하시네. 가게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또 안 올 이유가 없겠는데? 또 안 올 이유가 없다 뿐이야. 나는 다음번에는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올 거야. 좋은 것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야지. 손님이 손님을 부르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 친정 부모님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고 친정 오빠가 대신해서 동생인 저를 돌보며 단속에 나섰던 겁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지. 그리고 나는 장남이잖아.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몸이야. 저는 시험 기간이랍시고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친정오빠가 잠을 쫓으려고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속으로 우리 오빠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친정오빠는 미친 게 아니었고 점점 더 학업에 성취를 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놀랄 노자였죠. 친정아버지가 유년 시절부터 머리가 영특하다고 듣기는 들었었는데 옛날이었으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방끈은 썩 길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마 하니 저희 집안의 친정오빠처럼 명문대에 가는 경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가게에는 친정오빠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고 자랑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렸고 이렇게 되자 오만 친척들의 부러움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 심리라고 하던데 그 말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저희 집에 돈도 안 갚고 그냥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배짜라는 식으로 나왔던 친척들이었으면서 미안해서라도 양심적으로 저희 집의 성공을 축하해줘야 마땅했을 텐데 저희 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땅을 치면서 배가 아파했어요.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보려는 수작을 부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뭐든 좋게 넘기려는 마음을 박살내기로 결심하셨던 게 바로 친정 엄마입니다. 누구 죽어서 초상난 거 아니면 연락들 하지 마세요. 장례식이 아니라면 그 얼굴들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정이 많았던 친정엄마의 변화 앞에서 친척들은 꼬리를 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욕들을 엄청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 맛보니까 저렇게 변한 거다. 아들을 대학 잘 보냈다고 기고만장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이가 없었죠. 잔정이 넘쳤던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게 누군들인지 정작 그 당사자들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맺고 끊음이란 확실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밝았고 당찼지만 공부 쪽은 썩 밝지 못했고 어둑어둑했어요. 도대체 친정오빠는 이런 공부를 다 어떻게 했던 것인지 미스테리하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팍팍 받을 수 있었기에 학원이며 과외 같은 것을 억지로 끼어 얹어서나마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제 딴에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 정도 결과를 낸 것이었네요. 하지만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을 과외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는 일은 많아도 자기 공부 때문에 과외를 받는 대학생은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성적 관리가 별로였던 것에 대한 작은 변명이랍니다. 다른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성적이 영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타고난 머리도 부족하고 그쪽으로 집중력도 약해서 그렇겠죠. 초라한 성적표를 쥔 채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쯤 친정 부모님의 가게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확장 이전이라는 표현 있죠. 원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가게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확장 이전을 마치고 나자 이제는 제법 으리으리하기까지 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그런 뒤에도 한결같이 열심히 하신 친정 부모님의 노력이 통해서 그 넓은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대박집이 되었던 건데요. 여러분 저녁 정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아무 예능을 봐도 꼭 나오는 게 맛집이잖아요. 그리고 그 맛집 소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일을 자식이 이어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성공한 식당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자식이 아니라면 조카를 불러서라도 그렇게 이어가고요. 확장 이전 이후 일대에서 크게 알아주는 대박 식당이 되자 단골 손님들의 관심은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겠네. 장남이 부모 일을 받아야지. 여기네 아들 대학 잘 나온 거 잊었어? 대학 잘 나와서 회사 잘만 다니고 있었다는데 식당을 물려받겠어? 그럴 리 없지. 그러면 아들보다 대학 못 간 딸이 물려받겠구만. 식당 운영은 아들보다는 딸이 어울리지. 암만 해도 여자가 더 세심하니까 낫지 않겠어? 내가 듣기로는 딸도 대학 졸업하고 그냥저냥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식당은 안 물려받고 싶은 건가? 이제 보니까 아들,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어받겠구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사람들이 그럴싸한 추론을 내놓고는 박수를 쳤는데 사실 그건 추론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답이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직장을 잡은 뒤로 진지하게 연애를 했었죠. 옆 부서 동갑내기 여자하고요.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상사하고 눈이 맞는 바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사는 유부남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도망치듯 퇴사를 했고 그 상사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치사하게 이직을 했으며 친정 오빠는 멍하게 남겨졌습니다. 황당한 일에 휘말려버린 나를 비웃는 시선들보다 더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게 뭔 줄 알아? 동정어린 시선이야.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고 멍청한 사람을 다 보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동정의 시선이지. 내가 진심으로 조언이자 충고를 하겠는데 넌 제발 사내 연애 따위는 하지 마라. 그거 절대로 할 게 못 된다. 내가 사내 연애를 왜 해? 밖에서도 찾아 만나기 힘든 남자 굳이 왜 직장 안에서 찾겠어. 그나저나 오빠가 되게 진지한 자세로 연애하고 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후유증이 심해서 오빠가 새 인연이나 잘 만날지 모르겠다. 걱정이네. 제가 한숨을 쉬었지만 그건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이듬해 친정 오빠가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잡기의 앞가림을 잘만 해댔던 사람을 걱정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심지어 결혼식 당시 새언니는 임신 8주였기 때문에 2세 문제까지 한 큐에 해결 완료였죠. 결혼할 준비 다 맞춰놓고 신혼집을 구하고 난 뒤에 임신을 했더라고요. 예정일보다 3주나 이르게 갑자기 아기가 나오긴 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이라서 양가의 웃음소리가 아주 만발이었답니다. 새언니는 대학 때문에 혼자 위로 상경을 해서 살기 시작해서 그렇지 고향이 지방일 뿐더러 시골입니다. 지방의 소도시 그곳에서도 시골 마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선택지가 몇 군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초대박이 났는데 이런 집안 장남인데 며느리의 배경이 너무 순박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뭘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새언니네 집안은 땅 부자예요. 그 시골에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언니의 육촌 형제가 그 지역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상가 건물의 주인이고요. 겉으로만 순박한 시골 촌 사람들이고 세상 물정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일 뿐이지 실상은 죄다 알부자들 투성이죠. 친정 오빠는 워낙 식당 일 쪽에 적성이 안 맞아 있고 욕심도 이쪽에 전혀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이어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대신 새언니가 이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게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 빛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믿을 구석이 많은 데다가 식당 일을 배우고 물려받는 것에 의욕이 넘치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기셨답니다. 언제까지고 두 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걸 그 무렵에 깨닫고 계셨던 까닭이 컸죠.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 쪽이 약하다는 것을 가족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진작에 다 하고 있었으면 뭘 하나요?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을요. 친정 아버지의 몸 상태는 어느새 손쓸 도리 없이 나빠져 있었고 그걸 너무나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친정 아버지는 정작 태연하고 의연하게 구셔서 그 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던 듯 싶네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그리고 그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보람이 넘쳐서 나 자신을 살펴보지는 못했네. 나의 잘못이고 나의 패착이야. 그러니 누구 하나 아무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게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서 당신이 시한부라는 것을 아신 뒤로 7개월을 더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향해 건강 챙기고 즐겁게 살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를 남기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유지를 남은 가족들은 꼭 지킬 수밖에 없었죠.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마주하고 지내기로 다짐하게 된 계기였어요. 다만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 애써 더욱 밝고 힘차게 지내보려고 과도한 노력을 하시는 바람에 친정 엄마의 관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됐죠. 또한 원래는 새언니가 식당을 나중에 이어서 운영할 작정으로 모두가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해왔건만 상상한 적도 없던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새언니가 나중에는 식당에만 몰두를 해야 하니까 아이를 더 낳을 거면 시간 끌지 않고 미리 가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친정 오빠와 상의를 한 끝에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 둘째 조카가 몸이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새언니는 두 번째 출산 때 크게 고생을 했고 이틀이나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깨어나고 회복을 한 뒤에도 갑자기 몸에 마비 증세가 간헐적으로 오는 후유증이 남게 됐죠. 이때 정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나 친정엄마는 손주를 정말 아끼는 분이셨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눈 감으시기 전에도 손주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을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했던 분이 친정 엄마입니다. 그렇게나 손주를 아끼셨는데 며느리가 둘째를 낳다가 그렇게 됐으니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아픈 몸으로는 함께 아픈 둘째 아이를 보는 것도 간신히 가능한 새언니가 첫째를 보살필 수 있을 리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친정 오빠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말이 안 됐죠. 아무래도 내가 울 며느리하고 손주 애기를 봐줘야겠다. 내가 직접 식당을 차려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고 지난 세월 내 모든 것이었는데 가게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손주들을 보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핏줄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막말로 내가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인생에 더 중요할지를 그걸 잘못 고를 수야 없는 법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알 것 같아서 그 심정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게는 엄마의 모든 꿈이 담겨 있는 곳인데 이런 결정 내리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게는 꿈이고 가족은 현실이야. 꿈만 쫓다가 현실도 모르면서 살 수는 없지. 친정 엄마의 결심은 아주 완강했습니다. 이미 가게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내려놓기로 하신 걸, 다른 일상을 살고자 결심하신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 친정 오빠, 새언니 모두 식당 일에서 그렇게 멀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당은 끝이었냐고요? 아니요. 한 명 남았잖아요. 네, 바로 접니다. 어이구, 결국은 딸이 하기로 됐나 보네. 이야, 반갑다, 반가워. 나는 내심 여기대 며느리 말고 딸이 이어받나 싶었거든. 맞아. 아무리 며느리라서 식구라고는 해도 딸만큼은 아니지. 아유, 이렇게 잘 되는 식당을 며느리 주기는 아깝지. 단골 손님들이 저를 향해 너스레를 떠시는 걸 보며 민망함에 고개를 슬쩍 피하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식당 운영에 자연스러워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혼자 머리를 싸맬 때도 있었지만요. 난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오빠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된 거야. 실질적인 운영은 당최 왜 내가 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원래 대학을 나온 이후 성적표가 안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기업에는 문도 두드려보지 못한 채 아주 평범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 곳은 대학 간판은 봐도 대학 성적은 안 따졌거든요. 첫 직장에서 1년 다니다가 더러운 꼴 다 보고 이직을 했죠. 경력 1년을 달았으니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곳에 발을 들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한 곳에서 그만 친정오빠의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사내 연애를 하고 말았다는 소리죠.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와 종종 결혼 얘기도 나누어 가면서 제법 진지하게 교제를 했고요. 그러나 감정이 크게 상하는 일이 생겨서 서로에게 날선 비난을 퍼붓게 됐고 그걸 계기로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비겁하고 치사하게 직장 내에 소문을 쫙 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이상하고 예민하다고 다혈질이고 바람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희가 사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 이별 때문에 뒷말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놈은 그걸 예상하고 미리 선수를 쳐놓은 것이었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고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머리 뚜껑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1시간에 10번씩 열렸습니다. 그놈 자리로 가서 싸대기를 공격적으로 날리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미칠 것 같았죠.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저는 어느 날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서 저를 봤어요. 내도록 앉아서 일만 하고 컴퓨터 화면에 집중을 하느라 목이 앞으로 나와 있었죠. 거북 목에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거북이가 저한테 친구하자면서 바다로 초대할 것 같았습니다. 허리 모양도 꼿꼿하지 않고 한쪽으로 휘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할 때 전 남자친구였던 그놈이 조롱을 했어요. 새로 남자 물어서 결혼까지 가려면 고된 여정이겠다. 여자 나이 30줄 훌쩍 넘어서 쉬운 게 하나도 없을 텐데. 파이팅해! 그래서 제가 줄 게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벤츠 차량에 올라탔죠. 이게 뭐냐? 무슨 차냐? 내 차야. 퇴사 기념으로 뽑았어. 나 돈 많은 집 딸내미잖아. 네가 나를 걱정해? 웃기네. 야, 너야말로 파이팅 실컷 해라. 평생을 파이팅해도 내 통장 잔고를 네가 따라잡을 순 없겠지만. 준다고 말을 했던 건 이거라면서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그놈에게 날린 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찌나 잘 나가던지요. 사이드미러로 그놈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게 보여서 통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식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돼서 가게에 틀어박힌 일상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매출을 들여다보고 팔자에도 없던 계산기 두드리기를 미친 듯이 하며 일상을 보내던 저를 새언니는 안쓰러이 여겼어요. 아가씨한테 내가 괜히 짐을 얹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씩씩하게 잘해나가는 아가씨를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몸도 성취하는데 굳이 저를 보러 움직여주고 연락도 자주 해주는 새언니가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적응이라는 것만 마치면 식당 운영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고참 이모님들이 워낙 잘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의 센스를 발휘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암만 해도 친정오빠가 결혼을 무척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도 이왕 결혼을 할 거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해치우는 게 낫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상황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는 친정오빠 내외를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겼던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지인이 또 다른 자기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건데요. 도중에 의사소통 오류가 나서 염두에 뒀던 어떤 남자가 아니라 엉뚱한 남자가 소개팅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이튿날 그 사실이 밝혀졌고 지인이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소개팅이 끝나고 헤어지던 길 저에게 먼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며 담백하고 과감하게 나온 그 남자가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괜히 돌아가는 일 없이 직진으로 돌진한 그 남자와 얼마 후 저는 사귀게 됐고요. 예상하셨나요? 네, 바로 이 남자가 저의 남편이었답니다. 가게의 총 책임자가 저이니까 그런 일로 제가 당연히 매일 바빴죠. 식당 때문에 바쁜 이런 여자가 절대 흔하지 않은 법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저를 몹시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보고 멋지다고 해줬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아이고야, 나이가 너무 많네. 우리 아들보다 좀 한두 살이라도 어린 여자애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의 그 발언 제가 똑똑히 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은 동갑이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결혼할 마음이 확 식어가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이때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고 3살 많은 누나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애가 아직 어린데 이혼하면서 엄마 쪽이 아이를 뺏겼어? 이건 정말 드문 경우 아닌가? 시누이의 이혼 소식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또 자기 집에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졸라서 하는 수 없이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이혼한 딸이 마음을 다잡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아직 한창 때 나이니까 재혼은 문제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저를 향해 또다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쉽다는 건 아주 좋지 못했고 유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니가 재혼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 아니 대체 왜?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야 당연히 제가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듣는 입장인데 저보다 3살 많으신 언니는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걸 넘어서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은 몸인데 누굴 새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젓자 시부모님께선 당황하고 열받아 하시면서도 아무 반박을 못 하셨어요. 저의 승리였죠. 저를 향해 억세고 드세다, 할 말 다 한다, 식당 일은 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툴툴거리셨던 게 시어머니신데 직접 식당에 와보시더니 입이 찢어지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아유 이런 곳이었어? 어머 난 몰라. 진짜 몰라. 아유 둘이 얼른 결혼식부터 올려버리고 100년 해로했으면 좋겠구나. 어쩐지 둘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 입장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셔도 괜찮은 건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하고는 문제가 없었고 결혼하기에 무난한 성격의 남자 같았고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제 결혼을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얼른 제가 짝을 만나기를 바라셨거든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랬었나? 아니면 어느 책에서 나왔었나? 하여간 저는 결혼이란 결혼할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접했었어요. 그게 아주 그럴싸하고 현실적인 얘기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었죠. 시댁은 그럭저럭 사는 형편의 집안이었고요. 남편은 연봉이 높진 않았지만 고용 안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건지 알 길이 없는 시누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여겼던 저입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는 것을 결혼은 무척 신중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부부가 친정 오빠의 경우처럼 쉽게 만나서 결혼까지 갔는데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됐어요. 시댁 분위기, 시부모님의 언행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결혼을 한 것은 남편과 제가 잘 맞았기 때문이었죠. 배우자만 괜찮아도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요. 그러나 만약 배우자와 삐그덕거린다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남편은 본인이 힘든 것보다 저의 노고를 알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야. 요즘 새로 업무 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힘든 것에 비하면 난 정말 참고 견딜 만하다고 생각해. 난 어쨌든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 엄청난 식당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런 압박감이며 여러 가지 신경 쓸 거리가 매일같이 튀어나오는 현장에서 당신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난 진짜 편하게 일을 다니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이것만 보자면 말을 정말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대한민국 결혼한 남자들 중에서 이 정도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감동을 꽤 받았었고 남편은 생각해서라도 매일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꼴랑 몇 달을 채 못 갈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를 잘 알아주던 남편은 어디 가고 어느새 미묘하게 제 신경을 건드리는 남편만 집안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쟤는 예능에 나올 때마다 우는 소리만 하네. 도대체 누가 쟤를 자꾸 써주는 거야? 난 말이지 연예인들이 징징거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돼. 꼭 돈도 잘 버는 것들이 TV에 나와서 징징거린다니까. 예능 보고 있었어? 반쯤은 예능 욕심으로 징징거리는 거겠지. 그리고 쟤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든 일 많을 거 아니야. 돈 잘 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니까. 아니, 나는 돈을 버는 만큼 아가리를 닥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 돈 잘 버는 연예인 년놈들, 그렇게나 돈을 많이 벌면서 징징거리는 소리나 해대고 정작 쓴 소리는 듣기 싫어서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게 악플이라고 고소를 하긴 하고 완전 미친 것들이야.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그 일을 하지 말든가. 돈 많이 버니까 어차피 그 일 계속 할 거고 안 그만둘 거면서 왜 이렇게 우는 소리를 자주 하는 거야? 언뜻 보면 자기 좋은 것만 취하려는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전에 제가 요새 진상 손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일하시는 이모님들 세 분이 서로 싸워서 중재하느라 난리도 아니라고 진짜 힘들어서 미치겠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 뒤에 저런 소리를 한다고요? 연예인 비난을 빙자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쩐지 제가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점차 떨떠름한 기색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도 빈정이 상해서 그 뒤로는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건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그냥 저 혼자서 끌어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부부니까 같이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끈끈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식당 운영에 대해 얘기를 딱 끊고 나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되게 초조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지역 맛집 소개 리스트에 포함된 거 봤어? 와, 대박이더라. 당연히 봤지. 그거 작년에도 맛집 리스트에 들었던 거라 별로 큰 감흥은 없어. 연 매출 10억 식당이라는 문구로 소개됐던데 요새 매출 얼마나 나와? 지난 주말에 얼마 찍었어? 나한테 요새 통 그런 얘기를 안 하네.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긴 싫어. 에이, 괜찮아. 나 하소연 듣는 거 좋아해.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한 세트고 여차 저차해서 내가 혹시나 퇴사를 하게 되면 같이 가게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가만 보니까 나도 가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이미 저의를 가득 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순수하게만 들을 수 있겠었나요? 연애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결혼해서도 쭉 무난하게 서로 맞춰가면서 살 줄 알았는데 남편과 저 사이에 아주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죠. 자꾸만 아기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자꾸 이 문제에 참견을 하시고 적극적이신 건지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일찍이 식당 물려받는 거 관심 없었고 새언니는 몸이 안 좋아서 기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큰애가 초등학생이라면서?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 이 애가 왜 이렇게 태평해? 10년만 지나봐라. 너의 그 조카가 가게 넘기라고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거야. 에?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맹할 줄이야. 너 지금 잘 생각해. 네 조카가 어쨌거나 집안이 있는 핏줄이잖아. 그쪽이 요리한 걸 모르겠어? 네가 지금 빨리 애를 낳아야 그 조카와 나이 터울을 줄일 거 아니니. 그런 대비라도 해놔야지. 게다가 너 지금 이미 노산이야, 노산. 하루빨리 애 갖는 거 급하다고. 저는 그쪽으로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혔죠. 전혀 달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에 귀가 따가웠는데요. 귀가 따가울 일이 또 생겼어요. 시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쓰자고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만 나이가 일상에서 전혀 안 쓰이던 때였습니다. 시누이는 그때 41였고 생일 케이크에는 4와 0이라는 숫자초를 꽂아서 40이라고 쳤으며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 되시는 분이 나이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하자 발끈에서는 우리나라만 나이를 이상하게 세는 것이지 다른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만 나이로 계산한다면서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참고로 그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밝혀진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식당의 홀에서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죠. 설마 제 식당을 말하는 거냐고요? 네, 당연하죠. 그럼 어디겠나요? 저는 이런 짓에 동의도 찬성도 안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밀어붙이셨고 생일 당사자인 시누이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입술 꽉 깨물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에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난 뒤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차례였어요. 촛불이 밝게 빛나도록 제가 홀 내부 조명을 잠시 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럼 작년에는 39이라고 하든가. 작년에도 40, 올해도 40. 연병하네.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사촌 여동생 되시는 분이 툴툴대신 것이었는데 그러자마자 시누이가 악다구니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시누이를 달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고요. 시누이는 목 놓아 울었고 자꾸만 서럽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케이크에 촌농 다 떨어진다는 시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나서야 시누이는 꺼이꺼이 넘어가는 숨을 삼키며 눈물의 생일 초 끄기를 마칠 수 있었죠. 다들 어색한 박수를 쳐댔고 저는 숙연하게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팬더 얼굴이 된 시누이가
울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맞은편 자리였던 제가 왜 자꾸 우냐고 하면서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줬죠. 그러자 보리차 컵을 쥔 채로 신우이가 이러더군요. 너무 서러워. 30대와 40대는 다르잖아. 40대부터는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게 아줌마잖아. 내가 아줌마 소리를 듣게 된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형님은 아이도 있고 한 번 다녀오셨으니까 아줌마 맞잖아요. 뭐라고? 맞긴 뭐가 맞아. 아, 올케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가업이랍시고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 적폐가 따로 없네, 진짜 올케. 예? 적폐라고요? 형님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적폐라니. 아니, 이혼하신 뒤로 집안에 틀어박혀 계시는 분한테 제가 들을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나 돌아보시고 그런 헛소리를 하세요. 가만히 듣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바로 받아쳤더니 신우이가 충격을 받은 얼굴을 하더군요. 또르르 눈물을 흘리는 신우이를 시어머니께서 달래기 시작하셨고 화가 난 기운이 가시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던 저를 남편이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머리 좀 식혀야겠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는 바람을 쐬야 할 게 제가 아니라 신우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느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요. 제 쪽이 여유로우니까 상대방의 경제력을 따지지도 않았고 그저 저와 무난하게 잘 맞으면 되는 거라고 여겼던 저의 생각이 지나치게 어려운 조건이었던가 싶더라고요. 난장판이었던 신우이의 생일 이후 저는 신우이보다 남편에게 실망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모른 척 했습니다. 또한 생일 당사자인 신우이에게 제가 너무나도 무례했고 싸가지가 없었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죠. 우리 누나가 윗사람인데 아니, 전혀 공경하지 않더라도 돈 많이 벌리는 식당을 쥐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거만해지는 건가 싶어서 난 진짜 실망이 많이 했어. 남편이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걸 듣고 심각해지기는커녕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이 나왔던지 모를 일이었죠. 그 이후로 상황이 더 희한하게 흘러갔는데요. 우선은 친정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죠. 너무도 안타깝지만 대박집인 식당에서 이제 손을 떼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친정 엄마와 보내드리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친정 오빠는 워낙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새언니는 집안이 든든했으니 여기는 금전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었고 친정 엄마나 저도 경제적으로 걱정하며 살 일이 없었으니 가만 보니까 식당 운영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가족끼리 즐겁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의 바닥에는 친정 아버지가 계셨죠. 친정 아버지를 떠나보내봤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들 제 의견에 찬성을 해줬고요. 친정 엄마는 당신 이후로 새언니가 가게를 이어갔다면 그게 최고였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부터 이미 그곳은 우리 집안의 가업에서 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여기고 계셨더라고요. 뭐?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거야? 암만 생각해도 나는 식당이 너무 아까운 것 같지만 어디 누구에게 넘겨도 큰 몫은 챙길 테니까 너무 아까워하지만 않아도 되겠지. 맞아.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직 비밀로 해줘. 가닥이 좀 잡히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남편하고는 식당을 넘기는 문제를 두고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심을 했나 봅니다. 설마 남편이 자기 가족한테 쪼르르 가서 잎싸게 굴 줄은 몰랐거든요. 예, 너 이제 가게 안 하고 넘길 거라면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넘기기로 하다니. 참나, 아까워 죽겠네. 어머님, 설마 진작에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본 거야. 근데 이렇게 됐으니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방안을 내밀 수밖에 없구나. 최고로 좋은 방안이요? 어머님한테 그런 게 있다고요? 가게 넘겨받으면 좋을 사람이 이미 있잖아. 이 식당 운영해보면 아주 좋을 사람 말이다. 네? 그게 대체 누군데요? 우리 딸. 저 그때 하마터면 쌍욕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입에서 씨까지 튀어나갔는데 다행히 그 다음 글자는 목구멍 안으로 삼켰네요. 웬 형님이요? 형님이 뭘 알고 뭘 할 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겠니? 우리 딸 착하기만 하지 도통 재주가 없어. 그러니 이제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지. 그 길을 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지난번 형님 생일 파티 때 느꼈어요. 치우는 거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무슨 식당 운영을 하신다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형님한테 돈은 있어요? 돈이라니, 너 왜 서운한 소리를 꺼내들고 그러냐? 너는 네 시누이 되는 사람이 가게 받으면 좋은 거 아니니? 결국 식당으로 버는 돈이 한 집안에서 그대로 들게 되는 건데.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지.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 대화가 안 통할 거라는 짐작이 들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시누이에게 공짜로 식당 운영을 넘겨줘야 한다고 보셨어요. 왜 맡겨둔 것처럼 구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황당한 상황에서 또 팔을 안으로 굽히더라고요. 우리 누나 못 봤어? 우리 누나 몰라? 우리 누나 불쌍하잖아. 안 됐잖아. 너무 우울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멋진 선물 좀 안겨주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와 말한 것을 어기고 제가 가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온 시댁에 다 소문내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미안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그 뻔뻔한 태도에 제가 새삼 놀랐네요. 제가 너무 열이 받다 못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시어머니는 또다시 식당 운영을 시누이에게 맡기고 가게를 공짜로 넘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족끼리 너무 그렇게 따지면 못 써.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넘기면 어디가 덧나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그거 저희 친정 엄마가 진짜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인데요.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어머님의 요청 들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해볼 용의는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께 뭐 좀 보내드릴 게 있는데 그거 먼저 받으시고 나서 저와 다시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내줄 게 있다고? 나한테? 그게 뭐니? 부동산 서류? 계약서 미리 보내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다음날 퇴근을 시댁으로 하라고 했어요. 퇴근하면 시댁으로 가서 시댁 식구들하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 기색이었죠. 이튿날 남편이 출근하고 30분도 안 돼서 이삿짐 트럭이 왔습니다. 포장 이사 전문이었죠. 그 길로 남편의 짐을 싹 다 정리했고요. 가구, 가전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수월했어요. 선물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던 시부모님은 끊임없이 집안으로 날라지는 남편의 짐들을 보고 거의 기절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 옮겨졌을 때 마침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했고요. 이삿짐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살포시 내려놓고 퇴장하신 게 댐이었죠. 그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합의하자. 소송으로 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아. 하지만 선택 잘해. 소송에서 나는 너 박살 내놓을 테니까. 제가 적은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으니까요. 모두 총출동해서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 친정에 가 있었고
집 비밀번호는 바꿔둔 뒤였으며 이웃들에게 언지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 모두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앞에서 죽치고 있자니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몰래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자니 그것도 이웃들의 보는 눈이 있고 결국 발길을 돌렸죠. 이튿날 남편이 가게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가봤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스포츠카를 몰고 제가 등장했죠. 그건 새언니가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마음을 다잡으려 일부러 뽑은 차였답니다. 선글라스를 내리지도 않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기 또 찾아오잖아? 그럼 난 네 직장 찾아갈 거야. 네 밥줄 평판을 한 번에 박살 내줄게. 그거 당하고 싶으면 여기 또 오든가.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엉엉 울었는데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높이 치켜든 채로 스포츠카를 몰고 떠났답니다. 시어머니는 상심이 크셨던 것인지 잠시 입원까지 하셨으나 이혼 진행은 그대로 했고요. 남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의 상의를 한 끝에 식당은 최고참이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주방 이모님께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거의 가족 같은 분이셔서 이보다 더 최고의 결말은 없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자를 만났다가는 이번에도 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파국을 맞을 것 같아서 꺼려졌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새언니가 자기 지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줘서 못 이기는 척 만나봤다가 결실을 맺고 말았네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다가 저보다 연하고요. 새언니 쪽 인맥 아니랄까봐 집안이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렇게 사람이 정말 소탈해요. 어쩌면 바로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굽이치는 길을 돌아온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그렇게 길던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여름이 왔네요. 얼마 전에 저는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 딸이 워낙 김치를 잘 먹어서 저는 김장대에 따로 잡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저에겐 항상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시어머니세요. 여러분은 언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 뵈셨나요? 보통은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난 뒤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은 좀 특별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매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 나이 때 남들이 다 하길래 따라서 취직 준비를 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제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고역이었고 맡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자꾸 실수만 저질러서 항상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동네 교회를 지나가다가 전도하시는 분께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받게 됐죠. 그 캔 음료 하나가 뭔지 받자마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리더라고요. 흔히들 교회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날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교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한번 교회에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게 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교회는 처음 와봐서요. 혹시 뭔가 등록하고 그래야 하나요? 어서 오세요. 등록하고 그런 건 없고. 어머, 아유, 그때 그 아가씨네. 아, 나 기억 안 나요? 아, 예.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 아세요? 아유, 지난번에 요 앞에서 캔 음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드렸더니 막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제게 캔 음료를 건네주셨던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캔 음료를 주신 시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얼굴색도 너무 안 좋고 힘들어 보여서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저는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덕분에 저는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분들도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많이 받아 당시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를 몇 년,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기도 시간이 끝난 후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괜찮다면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서연 씨 볼 때마다 요즘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며느리 점 찍어두고 싶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사실 지레 겁부터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몇 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진 상태였는데요. 그 때문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먼저 두려움부터 들던 때였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은 누굴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서연 씨 마음에 괜히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해줘요. 알겠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날 집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사심 없이 정말 잘해주시던 분이었고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교회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워서 오시자마자 드실 수 있게 먼저 음료 주문해 놨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른 참이었는데 미리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 만난 남편은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도 가장 자상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3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미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직책을 맡은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대화하는 내내 이 남자와 결혼하면 사는 내내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좋은 분이시니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은 아들도 좋은 남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데이트하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냈고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제 결혼을 결심하고 보니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더군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어요. 저한테는 위로 오빠 아내가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제일 아끼고 가슴 아파하는 자식은 오직 오빠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것, 맛있는 것은 전부 오빠 차지였고 부모님의 사랑마저 저는 오빠에게 빼앗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와 다르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당연히 이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제 전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만류와 혼대를 견디다 못해 저와 헤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편을 소개해 드렸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의 외모나 직업, 집안 수준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또 부모님의 눈에 안 차서 헤어지면 어떡하나 싶었고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덕분에 상견례 날짜도 아주 빨리 잡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모님께선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신 눈치셨죠. 그런데 안도하는 것도 잠시 부모님께서는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 시어머니께 제 흉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이 애는 지 오빠랑 달리 머리도 나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라 사부인 눈에는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 말이 맞아요. 지 오빠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이렇게까지 말 않겠지만 사실인 걸 어쩌겠어요. 애는 또 생긴 것도 우리 부부의 안 좋은 부분만 닮아서 어쩜 이리 박색인지 제가 어디 가서 제 딸이라고 말도 못한답니다. 야무지기라도 하면 좀 나으련만 뭐 하나 시키면 잘하는 걸 못 봤어요. 혹시라도 성에 안 차시면 거리낌 없이 혼내셔도 되니 사부인께서 잘 다듬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선 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훌륭한 따님분을 다듬어 가르치다니요. 제 미육한 아들도 서연이랑 만나더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니 서연이에게 제가 오히려 고마울 뿐이죠. 부모 마음이야 70살 넘은 자식도 아이로 보인다지만 부디 사돈분들께서도 서연이를 흠 많은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엿한 성인으로 보셔서 앞날을 축복해 주시지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님께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어머니께 받은 기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 분이었지만 이 정도로 절 좋게 봐주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전폭적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지지해 주신 덕분에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뒤 저와 남편은 같이 맞벌이를 하며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가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쭉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단란하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새로운 취미생활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게임은 그냥 당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었어요. 저는 게임에 흥미가 없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급기야 다들 하는 유명한 게임에서 질 수 없다며 장비를 맞춰야 한다고 하더니 회사에서 나온 보너스를 다 써서 컴퓨터까지 새로 장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쓰는 창고 방을 정리해서 아예 그 방을 자기 서재로 하겠다더니 컴퓨터를 들여놨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게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새로 생긴 취미 정도로 보였죠. 남편은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난 뒤에는 꼭 저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화도 나누고 밀린 집안일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물론 게임하기 전후로 비교했을 때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남편의 취미 생활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게임 문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게임 시간이 1시간, 2시간 점점 늘더니 나중에 가서는 저녁도 안 먹고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밤새 게임을 하더라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폐인이 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당신 지금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게임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당신 지금 내 유일한 취미 생활을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아니, 내가 술을 마셨어? 아니면 담배를 피웠어? 아니면 뭐 다른 문제로 당신 속 썩였어? 겨우 게임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나보고 이젠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난 당신 몸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자는 거잖아. 당신 게임하느라 평일에는 잠도 못 자고 주말에는 몰아서 자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잖아, 지금. 그래서 게임 시간 좀 줄이고 건강해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 소리지 뭐가 달라. 됐어. 게임 시간을 줄이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어차피 난 원래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 엄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갔던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당신이랑 엄마랑 둘이서 사이좋게 다니면 되겠네. 여보, 그렇게 문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대화를 해? 좀 나와봐. 그날 남편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니 서재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제가 게임 시간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있는 화 없는 화를 다 내고는 서재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보란 듯이 밤새 게임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게임 얘기만 하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을 치르던 중 저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12주 차군요. 지금 산모분 상태를 보니까 안정기에 접어드신 것 같네요. 그래도 되도록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입덧도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일 먼저 남편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의 축복이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게임하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말하자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어찌나 서럽던지요. 이제 남편은 저보다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당연하게도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게임 좀 그만하고 나와주면 안 돼? 왔어. 나 게임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해. 병원에서 뭐라 그래? 별일 아니라지?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 나 임신했다고. 뭐? 임신? 당신 임신했어? 그제야 남편은 놀라면서 게임을 멈추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절 안아주며 기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전화했을 때는 게임에 빠져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제야 절 신경 쓰는 척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그 뒤 알아서 한동안 게임에서 손을 떼더군요.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였지만요. 애초에 우리 부부는 아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한숨 돌리려니 또 남편이 게임하고 싶다고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안전기라 유산 위험도 낮고 필요한 아기 용품도 다 고르고 이름도 다 생각해 놨잖아. 그런데 아직도 준비할 게 남았어? 제발 나 좀 쉬자. 진짜 게임 딱 1시간만 하면서 쉬면 안 될까? 나 지금 일주일 넘게 안 해서 미치겠어. 1시간만 하고 다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 너무 재밌는지 1시간이 넘어도 게임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여보, 이제 1시간 지났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 미안한데 1시간만 더 하면 안 될까? 아니, 오랜만에 게임 들어왔더니 할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 딱 1시간만 더 하고 얘기하자. 알겠지? 먼저 1시간만 한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결국 저와 남편은 게임 문제로 또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기회다 싶었는지 또 문을 잠그고 게임만 하더군요. 그날 전 남편의 어른답지 못한 태도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남편의 만행을 다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른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어? 저 철없는 것이 너 만나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 잘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일이 어떻게 어머니 잘못이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말을 해야 했던 건데. 걱정 마렴. 내가 이제 게임 좀 줄이라고 단단히 일러두마.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내팽개치고 게임이나 해.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이제부터 저 녀석이 속썩이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언제든 이렇게 달려오마.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달려오셔서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경 써진 덕분에 임신하는 동안 덜 서럽고 덜 서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 말은 안 들어도 시어머니 말씀은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 남편은 몇 년 듣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 말씀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때 임신 중 처음으로 위험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임신 중기였지만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거리가 있어서 개인차를 타고 다녔고 저는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다녔는데요. 그날따라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엄청난 복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복통에 저는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제가 있는 병원으로 와주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저는 복통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집 근처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이 이렇게 피가 고이면 절박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피고임이 보이더라도 바로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죠. 유산인 줄 알고 놀랐던 시어머니도 저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설마 게임하느라 회사도 안 가고 내 전화도 안 받은 거야? 그러는 당신은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아니, 왜 엄마까지 이 시간에 여기 있어?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혼자 집에서 쉬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침에는 회사에 나가는 척 저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밖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게임을 하고 회사에서 퇴근한 척 했던 거였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속상한 것을 넘어 배신감에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멀리 출근하는 남편이 힘들까봐 차도 양보하고 힘든 것도 참으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했는데 남편은 회사도 안 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척 했던 거잖아요. 그 탓에 저는 유산할 뻔 했는데 말이죠.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에 들여보내시고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에 언성 한번 높이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아버지가 될 놈이 어떻게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게임에 빠져 살아. 아주 이놈의 컴퓨터가 문제지. 엄마 그만해요. 아니,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아, 왜 멀쩡한 컴퓨터를 부시려고 하세요? 네가 게임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서연이는 유산할 뻔했어, 이 녀석아. 너, 네 아내랑 네 자식까지 다 죽어야지 정신 차릴래? 어이구, 이놈의 컴퓨터 당장이라도 갖다 버려.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컴퓨터를 던져서 부셔버리셨어요. 그동안 저는 안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크게 화내주셔서 속상하고 서글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죠. 시어머니께서 컴퓨터를 부순 이후 남편은 게임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절 잘 챙겨주거나 신경 써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챙겨주는 신용만 하고 얼마 안가 PC방을 다니면서 다시 게임에 빠져들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에 쌓인 우울분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당시에 저는 남편이 게임에 질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중독이라는 건 빠져나오기 힘든 병이란 걸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게임 중독자였는데 시어머니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건 바로 출산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도 회사를 쉬고 저도 출산 휴가를 내서 쉬고 있던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어요. 뭐? 안 돼. 나 오늘 게임에서 이벤트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야. 오늘 꼭 게임 들어가야 돼. 여보, 진짜 제발 오늘 말은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나 진짜 느낌이 이상하다니까. 오늘 우리 애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진통 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발 옆에 있어줘. 아이, 그거 그냥 다 기분 탓이야. 아직 예정일도 며칠 남았잖아. 아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만약에 진통 오면 나한테 전화하고, 그럼 나 바로 올게.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PC방에 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아픈 배를 붙잡고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첫 번째로 걸었을 때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나 지금 바빠. 여보, 나 진통이 시작됐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지금 진통이 시작됐다고? 안 되는데? 나 지금 당장은 못 가. 딱 30분만 참아봐. 할 수 있지?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전화하면 바로 온다며. 여보세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30분만 참으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진통 중인 아내 보고 30분만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 어딨나요? 당연히 저는 30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도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배가 아파 정신없는 와중 급한 대로 도착한 병원 이름을 대고 바로 분만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진통만 10시간이 넘게 겪다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탯줄은 바로 병원으로 와주신 시어머니께서 잘라주셨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남편은 게임한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딸을 안고 있는 상태로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딱 그 순간에 저한테 연락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글쎄 남편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민준이 그 녀석이 지금 네가 진통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갈 수 없다고 나보고 대신 연락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너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란다. 아니 도대체 그 녀석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아내 진통이 왔는데도 못 온다니? 제 전화가 마음에 걸리긴 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게임하느라 못 간다는 건 쏙 빼고 말이죠. 거기서 저는 쌓였던 화가 터져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PC방에서 하루를 꼴딱 세운 건지 어제 입고 나간 그대로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혼내셨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걸 아들이라고 낳아서 너한테 소개해준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이 사람인데 왜 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세요. 당신 앞으로 나랑 내 딸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중요한 날 게임에 빠져서 자식이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아빠 필요 없어. 그리고 아내가 진통 때문에 힘들든 말든 참으라고 하는 남편도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나 붙들고 평생 살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게임 이벤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랬어.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출산 이후에 저는 두 번째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저는 남편 보고 찾아오지 말고 게임이나 하라고 했어요. 이혼에 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전부 다 당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이혼을 만류하시는 겁니다. 못난 아들을 둬서 가장 축하받아야 하는 날에 이런 안 좋은 기억을 남게 해서 미안하구나. 서연이 네가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을지 내가 가늠할 수도 없어. 그 기분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이혼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당신께서 잘못하신 일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 깊이 위로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남편에게 실망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 한 분만 생각하고 그때 일을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서 쉬는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와 챙겨주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선 애 낳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을 가르치면서 혼내셨고요.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이혼하자고 했던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게임을 줄이고 바뀌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빈말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기 힘들다고 하더니 또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하더라고요. 게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남편은 또 게임을 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게임 문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도 회사에 출근하다가 출산할 때만 휴가를 썼죠. 육아휴직은 꿈에도 못 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로 고민하고 있으니 남편이 선뜻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하니 그 부분은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정에서는 저한테 본인들께 육아를 맡길 생각 따위 하지 말라고 미리 으름장을 놨었거든요. 오빠네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미 힘들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내고 가르치셨으니 남편도 조금은 달라져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고 육아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팔 걷고 나서서 당신께서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가 애 낳으면 꼼짝없이 집에서 애만 보고 집안 살림만 해야 했어.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니. 나는 길 다니다가 열심히 사는 애들 보면 정말 보기 좋고 응원해주고 싶어진단다. 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직장 하나 정해서 몸담고 있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정주부로 사신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고 능력도 있던 분이셨지만 시아버지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도리라며 일하겠다는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화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가정부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고집불통이던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 더군다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든 쉽게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지. 돈은 벌어야겠는데 몸은 안 따라줘. 나이도 많다고 안 뽑아줘. 그때 참 많이 힘들었단다. 그나마 지금까지 하는 반찬 가게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시어머니께서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음식 솜씨 하나로 반찬 가게 일자리를 구하셨죠. 이후 일주일에 3번 정도 시어머니께서 반찬 가게에 일이 없는 날마다 딸을 봐주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와 애를 봐주시자 시어머니께 다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해야 할 일도 점차 시어머니께 맡기고 아예 육아마저 손 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쉬니 이제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침나절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결국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고 새벽에 애가 울면 깨서 혼자 돌봐야 했어요. 제가 독박 육아에 힘들어하는 동안 남편은 게임을 하다가 제가 회사에 다녀오면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 힘들었다. 나 여보가 회사에 다녀오는 동안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 이제 좀 잘게. 깨우지 마.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애를 돌보느라 힘들었다며 저에게 딸을 맡기고 자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다면 집안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두고 나간 빨래는 빨래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설거지도 하나도 안 되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심지어 애가 입고 있던 옷도 기저귀도 더러운 상태 그대로더군요. 여보, 애 기저귀는 제때 갈아줘야지. 안 그러면 발진 생긴다고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떡해? 세상에, 우리 딸 눈 부은 것 좀 봐. 애가 울다 지쳐서 자게 만든 거야, 당신? 애가 울다 지쳐서 잔 게 아니라 아기니까 원래 울고 자고 그러는 거지. 아, 몰라. 난 할 만큼 했어. 나 잘 거니까 조용히 좀 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눈에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 딸이 울든 말든 남편은 집안일도 제쳐두고 게임을 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밥도 챙겨주지 않고 자기 배고픈 것만 알아서 차려 먹었을 거라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무심하고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소리를 치든 말든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거의 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기의 몸무게가 나날이 늘어갈 때마다 아기를 안고 들어올리려고 힘을 주면 관절들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건 예산일이었고 모든 필수적인 일상 행동들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남편은 게임에 빠져 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과 참 많이도 싸웠죠. 아마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금이 생겨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쌓이고 쌓였던 게 터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게 시어머니의 도움은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주신 날에는 확연히 티가 났죠. 그때마다 저는 매번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와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 드리고 작더라도 꼭 용돈도 챙겨 드렸죠. 하지만 마냥 감사 인사만 하려고 시어머니를 찾아뵌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에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께 하소연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남편이 게임만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께선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고 제게 당신께서 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내 아들의 잘못은 내 잘못이기도 하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속썩이면 언제든 말하려무나. 내가 그 녀석 아주 혼을 내주마. 그러다가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남편의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출근 후 잠깐 환기를 시킨다며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놨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을 거실에 눕혀놓고는 그것도 깜빡 잊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문을 닫고 저녁까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딸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실에 하루 동안 꼬박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가 멀쩡했겠어요.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제가 딸을 안았을 때 열이 펄펄 끓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장 딸을 들쳐안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말이 급성 폐렴이라더군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딸아이의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도 했죠. 딸은 바로 입원을 했고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냥 감기라 그러지? 나 참, 당신은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호들갑 떠는 게 문제야. 우리 하윤이 급성 폐렴이래.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대. 그런데 뭐라고? 지금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어? 폐렴이었어? 난 몰랐지. 근데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어? 뭐? 당신 지금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애가 열이 난다고 응급실 가자고 문 두드렸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해? 지금 중요한 판이라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하고 게임만 했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베란다 문 열어놓고 애를 내버려둬?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뒀던 거야. 그리고 깜빡했던 것뿐이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당신 딸이 죽을 뻔했다고. 당신 딸이. 안 되겠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또 이혼 얘기야. 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결국 애는 안 죽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난 너랑 애 때문에 이번에 게임에서 중요한 판을 다 망쳤다고. 나만 손해봤단 말이야.
뭐? 중요한 판? 당신 이 상황에 아직도 게임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당신 게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은 딸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과 분노가 일순간에 터져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 차례 남편과 싸우고 나니 남편의 모습이 똑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게임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남편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음날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오셨죠. 제가 딸아이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손 위에 손을 겹쳐 잡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런 놈을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간 하윤이도 죽고 너도 마음고생해서 몸 상할지도 모른다. 하나보단 둘이 낫다지만 둘보다 하나가 나을 때도 있어. 서연아, 그동안 내 아들 참고 살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갈라서서 하윤이랑 둘이 살도록 해. 그리고 서연이 네 삶을 살아.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정말 좋은 분이셨고 시어머니께서 만약 한 번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을 용서하고 그냥 살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시어머니께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게임에 쓴 돈이 다 대출해서 썼던 것이었고 그게 약 5천만 원 정도라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게임에 5천만 원이나 쓸 수 있나요?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살았다니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소송 중에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게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쓴 돈이 5천만 원이니 빚에 대한 채무를 반반 나눠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없던 정까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채무는 오롯이 남편이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쓴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는 남편이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었고 그저 같이 살던 집과 가구 등 돈이 되는 걸 전부 제가 가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줄 알았는데 같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나마나 게임을 하고 있겠지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니 서연아? 우선 이사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우리 하윤이 잘 키워봐야죠. 그래, 둘이 살기에는 이 집이 좀 넓기는 하지. 그리고 혹시나 궁금할까봐 말해둔다만 민준이는 내가 정신 차리라고 집에서 쫓아냈다. 혹시라도 찾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무슨 봉투예요, 어머니? 내 아들이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주마. 우선은 이거라도 받으렴. 1,000만 원이란다. 1,000만 원이라니,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이걸로 네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걸 알지만 내 마음이니 받아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혼은 했다지만 가끔 연락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널 내 딸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걸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윤이의 할머니시잖아요. 제가 연락 자주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돈 1,000만 원을 받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할 때 제일 많이 갈등했던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는 걸 아는데 이혼하면 그 인연이 전부 다 끊길까 내내 걱정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 이사한 곳의 주소를 알려드리고 때 되면 딸의 얼굴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김치며 반찬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김치통에는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있었고요. 언제나 제 건강과 딸아이의 건강, 어떻게 잘 지냈는지, 당신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도하는 동시에 너무 죄송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셔서 힘드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해 다른 반찬들이나 김치를 챙겨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렴. 이렇게라도 하니까 안심이 돼서 좋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오랫동안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받기만 하진 않았어요. 김치를 받으면 꼭 김장값과 용돈을 보내드렸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에도 꼭 음식과 돈을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찾아가진 못했어요. 혼자 애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일도 바빴는데 그중 제일 큰 이유는 남편이랑 마주칠까 봐여서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딸을 보게 해달라며 전 남편이 들러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꼭 10년째 되던 해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를 택배로 받았는데 평소보다 무겁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내 연락 받아주느라 많이 껄끄러웠지? 그래도 계속 연락해주고 하윤이 사진도 많이 보내줘서 고마웠다. 널 교회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얼마나 예쁜지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미안하구나. 이게 마지막 김치야.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 줄래? 사랑한다, 서연아. 편지의 내용도 이상하고 받은 김치통도 이상해서 얼른 통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김치가 아닌 다른 게 있었습니다. 김치통 안에는 현금 5만 원권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께선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댁에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국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 아니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는데? 우리 엄마 암 걸리셨대. 그래서 주변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야. 뭐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겠다고 했을 때 안 말리고 뭐 했어? 아니 엄마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려. 그리고 병간호는 누구 보고 하라고. 정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넌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
됐고, 요양원 이름이나 얘기해. 전 남편은 이혼 전이나 후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요양원 위치를 듣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요양원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만나뵐 수 있었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여기 이렇게 계신 거예요? 어머, 서연아, 아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저 민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 제 집에 방 많으니까 우리 같이 지내요, 네? 아이고, 그냥 내버려 두렴. 다 늙어서 아픈 몸으로 어떻게 같이 살겠니?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겠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돈으로 딸 잘 키우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주신 돈은 본인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주신 돈이었더라고요. 자기 아들보다도 며느리를 더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라니요. 시어머니께선 저를 정말로 친딸로 여기셔서 제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신 분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시어머니께선 이미 췌장암 사기여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고 난 후 췌장암 치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 없이 지내시게 많은 신경을 썼고요. 내가 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말년에 호강하고 살아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도 다른 친구분들께도 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치료 덕분인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신 덕분인지 시어머니께선 췌장암 사기였지만 5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그동안 딸과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놀러 다닐 수 있는 곳은 같이 다니며 쌓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도 많은 추억을 쌓기에 5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게 전 재산을 보내셨을 때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 평생 헤아릴 수 없겠죠. 그저 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매일 시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선 지금 하늘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고 평안히 계시겠죠? 나중에 꼭 하늘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